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 오늘도 격조 높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청취자 여러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광철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철입니다. 네. 제가 격조가 그렇게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뭐 하여튼 높으시잖아요. 키도 크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민변에서 제일 크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그거를 뭐 대보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대충 보면 네. 예, 근데 민변에도 키 크신 분들이 꽤 계시죠. 옛날에 임종인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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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어디 지금 안 계시죠? 어디 계시는지. 네팔. 네팔에 계십니까? 네. 네팔 카트만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언어는 대시.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하여튼 잘 계시겠죠. 뭐. 네네. 경쟁력이 강한 분이니까. 이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변 활동을 아주 맹렬히 하고 계시고요. 법무법인 동안에서 계시네요. 네. 동안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얼굴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네. 한자로는 이제 동력동에 언덕한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이름을 정하게 된 거는 크게 봐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전국의 법무법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름이 이름 정하기 어렵죠. 이름을 네.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복수로 중복되는 이름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그 생각했던 좋은 이름들은 이미 다 선점이 돼 있으시고 동안이 몇 년도에 등록을 하셨어요? 2014년에 등록했죠. 얼마 안 되죠. 네, 얼마 이제 한 3년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 저 이름을 찾다가 지금 이름을 찾았는데 지금 이름은 오히려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가는 데를 서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서안, 피안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서안, 네. 피안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동안으로 정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이곳 여기서 우리가 그 살아도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러는데 그렇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자 이런 의미로 동안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상당히 격조가 있는데요. 얘기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네. 동안 한자까지 얘기해야 설명되는 역시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페이스북 친구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언젠가 읽다가 그 노동자의 책 사건 네네. 그때 정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X들이 이런 그래서 저도 뭐 인권운동 하면서 변호사님들 많이 뵀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멋있고 좋은 변호사님은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들 얘기하지만 감정이입이 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나쁜 거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전 정말 모처럼 그 감정이입을 잘 해주시는 그런 변호사님 만나서 마음이 참 좋았는데 이 사건이 뭡니까? 노동자의 책.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노동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자도 소개하고 또 책자도 판매하고 이제 그걸 운영하시는 이제 뭐 성함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뭐 이게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시고 네. 이제 이진영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코레일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제 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철도노조 코레일 노조에서 그래서 이진영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한 책을 한 3,000권 정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계시고 사이트에 책을 올렸다는 게 뭐 PDF로도 올리고요. 변환해서도 올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대체로 이제 책 소개하는 것은 이제 PDF 전부 다 이제 그런 걸 소개하지는 않고 이제 판매용도 있는 거니까 이제 판매하는 것들은 이제 PDF 파일을 이렇게 전송도 해주고 이제 그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진영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공안 당국이 그거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철도 노조 안에 현장 조직이 있어요. 지금 그 사건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자주한길이라고 하는 현장 조직도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나 공안 당국이 이제 코레일이 국가기관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철도를 무기 삼아가지고 뭐 철도를 장악해서 뭐 변혁 운동에 복무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전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철도노조 파업하면은 뭐
기관 산업을 가지고 아니 파업을 해도 지난번 연말 파업도 보니까 이번에 파업해도 운행률이 뭐 KTX 같은 경우에 100%. 네. 그렇죠? 다른 뭐 좀 무궁화호나 대체 90% 예. 80% 이상인데 뭘 국가를 마비시킵니까? 아마 오늘 그 철도노조 위원장 하셨던 김명환 네. 위원장님 오늘 무죄 판결이 오늘 방송 녹음하는 2월 3일 아, 오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네. 뭐 그랬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진영 선생님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작년에 7월 달인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네. 집행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철도 그 뭐 여러 가지 동료분들이라든지 또 노동자유체 후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반발을 했었는데 네. 그러고 있다가 난데없이 올해 1월 6일 5일경에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했죠. 예, 대체로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자의 책이라는 게 인터넷 서점, 인터넷 헌책방, 인터넷 자료실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3,000여 종이라고 하면 책방의 면모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책만 모아놓은 거. 일단 그 이진영 선생님께서 그 책을 선별하신 게 이제 3,000여 종이라고 하는 게 저도 숫자를 정확히 헤아려 본 것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대체로 이제 추산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진영 선생님께서 그 책을 선별하신 것을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80년대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그러한 책들이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역사적 의미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을 우리 시민들과 공유하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소장할 수 있게끔 또 판매도 하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 책들을 선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문사회과학 책이겠고 그렇습니다. 뭔가 의도를 담아서 얘기하면 좌경 냉공, 뭐 친북 예. 종북, 뭐 공산주의 계열의 책이겠고. 그러니까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큰 카테고리로 뭐 좀 정확한 분류는 아닙니다만 네. 소위 NLPD로 분류를 해볼 수 네. 있겠고요. 그래서 80년대를 풍미했던 한국 사회 변혁 운동론과 관련되어 가지고 네. 이제 NL적인 입장에서 쓰여졌던 뭐 북한과 관련된 문헌들, 네. 뭐 강철 서신 같은 거 말씀드리면 좀 네, 네.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NL적인 서적들이 NL 입장에 서 있는 서적들이 대체로 그냥 거칠게 추산하면 한 30%. 네. 그다음에 이른바 PD적인 막스 레닌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진 여러 가지 학술 서적도 있겠고 철학, 경제학, 뭐 역사학, 뭐 이런 또 소설 뭐 이런 것들이 한 대략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NLPD가 다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NL 정파적 입장, PD 정파적 입장에서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신 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예.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때 문제 제기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네. 대한 일종의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신 거다 이렇게 봐도 크게 봐서 저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분께서 이제 지금 구속영장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지금 그 구속 시한이 지나가지고 다 임박해가지고 아마 기소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일단 영장 청구서 기재만 놓고 보면 예. 지금 소지가 있고 네. 판매가 있고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예, 그렇죠. 네. 소지, 판매, 그다음에 반포가 있습니다. 이제 네. 반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이제 뭐 판매는 당연히 어떤 돈 주고, 유형물 대가적인 대가 관계를 받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판매인 것이고 소지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 이제 예를 들면 그 판매를 통해서 거의 뭐 이익을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사실은 이를테면 뭐 영업 비밀이 아니라 뭐 금액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진영 선생님께서 이제 그동안 판매 오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생계가 되는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하나 제작을 해서 판매한다고 치면 거기 안에는 순수 제작비도 있고 네, 네. 또 유통 마진이라는 것도 이문이 있게 있죠. 마련입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책의 현재 가격의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PDF 파일로 떠가지고 물론 보내주는 거니까 그것을 뭐 재본한 책자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어서 네.
그것을 오프라인의 책과 맞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거의 이익과 마진을 염두에 둔 그런 판매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운동 차원 또는 사회봉사 활동 차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러한 책들 가운데서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고전이라고 볼 만한,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네. 뭐 페다고지라든지 네네. 또 파울로 플레이기. 예, 네. 정확하게 저는 사실 그때 그 책을 처음 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때 그럴 수 있죠. 뭐. 제가 그 우리 오창희 선생님이 보셨다는 페이스북 글에서 왜 제가 분노를 했냐면 네. 이제 쭉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네, 봤던 네. 책들이라 되게 알았는데 페다고지라는 거는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시대차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책들을 그렇지 않아도 아는 책들이라도 인터넷 교보문고라든지 네, 네. 이런 데서 지금 판매되고 있다는 자료들이 있어서 네. 그걸 다 하나하나씩 검색해서 그 자료들을 출력하고 있던 참에 페다고지를 검색했는데 제가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계시는 교수님께서 네. 조홍숙 교수. 네, 서평을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네. 그 70년대 관악 캠퍼스로 학교가 옮겨져 가지고 갔던 그 황량한 들판에서 네. 한국 사회에서 정말 큰 환멸을 느끼던 차에 그 책이 자기의 인생을 뚫어줬다, 이런 취지의 네. 서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봤더니 2000년대 들어서만 해도 그 책에 대한 새로운 번역서들이 네. 뭐 있던 책을 뭐 이렇게 리뉴얼한 게 아니라 새로운 번역서들이 계속 한 2, 3년마다 한 권씩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고전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분이 무슨 그렇게 빨간 분 이런 분도 아니라 아마 상파울로 주의 네. 교육부 장관인가를 하셨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해서 이제 이진영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물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북한 관련 서적들은 좀 위험하다고 볼 만한 책들도 있겠지만 네. 대체로 보면 뭐 그분이 NL적 입장에서 가지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무슨 운동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네. 그런 거라서 그런 어떤 뭐 한국 사회를 꼭 뒤집겠다 하는 관점보다는 말 그대로 그분 본인 말씀 그대로 7, 80년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주었고 그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역사로 남았으니 그런 책들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공유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 봉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노동자의 책이라는 걸 운영하셨던 거죠. 그리고 철도 노조 조합원이라는 건 철도 회사에 다닌 거잖아요. 코레일 직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업 뭐 또는 동아리 활동 알바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돈이 별로 안 된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네. 주업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분요. 그렇죠. 네. 그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어쨌든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네.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어쨌든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제 검찰의 입장으로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네. 검찰이 뭐라고 하냐면 우선은 그 책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 북한 관련 서적들은 위험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뭐 강철 서신도 그렇지만 북한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이렇게 찬미한 소설도 있고 네, 있죠. 또 뭐 네. 북한의 지도 체제, 지도 이념을 그야말로 숭앙하는 책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말 그대로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지만 국가기관산업인 철도노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세 번째가 이제 그겁니다. 아니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면 네. 이건 검사가 한 얘기예요. 네.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면 좀 눈치도 보고 자중을 해야 되는데 뭐 변함없이 노동정책을 운영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압수 그게 구속사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국가보안법 사건의 변론을 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고 기도 안 차는 게 뭐냐면 네. 국가보안법을 비판한 게 이적 사유예요. 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바라는 거죠. 북한을 이롭게 한다. 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사유들을 들어서 법정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렸죠. 판사님께. 아니 북한 관련 이적 그런 북한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 있고 또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입장 바꿔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우리 국가보안법 7조는 책자 소지가 이적이라고 해서 다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적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을 알면서. 그렇죠. 예. 네. 역시 이제 우리 오창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전문가 수준의.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께서는 NL적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이 찬동하거나 또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적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네. 또 본인이
7, 80년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책자들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하니 그것을 이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철도 노조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무슨 큰 대단한 그런 거냐. 또 하나는 뭐 지금 이분께서 그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그런 것들에 저항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공안당국 특유의 냉전적 사고다. 국가보안법도 국회가 제정한 법인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국회가 제정한 법에 대해서 비판을 못한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강제 수사 당한 피의자가 그러면 죽으로 가만히 있어야지 선처받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적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오찬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페다고지라든지 이런 책자들 특히나 이제 그 러시아 혁명사 관련해 가지고 그 러시아 혁명사가 지금 제가 그 책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나남에서 EH카가 쓴 러시아 혁명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책자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한 500여 권 정도를 500여 권 정도인가요? 영장 청구서에 기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자태에 비추어서 그래 이 정도는 유무죄를 불문하고 일단 수사하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책자들은 한 NL 쪽에 서 있는 정도? 저는 그 NL 쪽에 서 있는 책들도 보면 그 소설들 보면요. 안 읽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좀 읽어봤는데. 네, 조만간에 연락 오겠습니다. 뭐 하셔요. 근데 아니 김일성이 무슨 축지법 쓰고 뭐 솔방울로 뭐 수류탄 만들고 사실 그런 수준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북한을 이롭게 하는지 아니면 우스꽝스럽게 하는 소설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인격화, 하나의 인격을 신격화해가지고 정말 무소불위, 전지전능, 뭐 애민의식이 뛰어나고 그 3대째 이제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소 미치지 않는 데가 없고 장군님의 사랑이.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론 아주 독특한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런 소설을 읽고 북한에 동조하게 되는 것은커녕 오히려 좀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대남 선전을 뭐 예전처럼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전을 하는 뭐 그 옛날 한민정 같은 그룹들 보면 물론 뭐 평양에서 선전하는 거겠죠. 상당히 남한 쪽, 대한민국 쪽 말들을 많이 쓰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왜냐 워낙 안 먹혀 들어가고 분단이 70년 넘게 되니까 이제 되게 이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오리지널 언어로 쓰면 여기서 역효과만 난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NL 쪽 책 또는 소설이라 해서 정말 공안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걱정할 만한 거냐? 전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오찬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비근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인 목소리가 이제 이른바 리버럴의 관점에서 그러한 주의 주장이라도 대놓고 사상의 자유주장에 올려봐라. 그러면 그게 맞죠.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속에서 그 생각들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것이 토론과 비판되어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상의 자유주장에서 퇴출된다. 라고 하는 이제 관점이 첫 번째인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이른바 국가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찬 선생님도 인권운동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겠지만 어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뚫린다. 그러니까 설령 북한의 어떤 그런 주체 사상이 선전하고 있는 뭐 솔방울 타고 뭐 이런 식의 지도자에 대한 세습이나 이런 부분도 찬양하는 것도 그거 자체가 설령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 보더라도 그냥 뭐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관념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들을 풀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우 가서 동조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변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통일전선 전술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순간에 넘어간다. 이제 이런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87년 이후에 이제 민주화되고 또 이른바 이제 그 두 차례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수준들이 이제 이른바 리버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판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국정원이나 공안 검찰이나 공안 경찰이 있잖아요. 보수대. 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행위도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국가기밀 관련해 갖고 우리 판례가 네. 비공지성, 실질비성 이런 말을 쓰거든요. 비공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난 얘기 정도는 이제 그렇죠. 국가기밀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국가기밀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비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로 해서 뭐 비공지성, 실질비성 이런 말을 쓰는데 나온 어떤 거. 근데 지금도 검찰은 심지어 제가 했던 재판 중에서 네. 피고인이 노무현 정부를 분석하면서 좌이정 우광재라고 하는 문건을 이른바 북한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네. 근데 검찰은 그거를 국가기밀이라고 해요. 어.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의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의 좌가 누구고 우가 누구고 누가 신임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네. 북한의 대남 적화 전술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는 아니, 게 북한이 필요한 정보라면 당연히 미리 알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북한에서도 인터넷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박정근 씨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전에 트위터 리트윗 해가지고 그 이광채 변호사님 사건 하셨죠. 대변론인데 정말 엽기적인 사건인데. 법정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판사가 인터넷이 얼마나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냐. 그렇게 하면 트위터의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통한 이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조금 딴 얘기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도 되게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대구의 국가보안법 갔다 온 사건은 우리 피고인이 북한의 외무성 성명 전문을 긁어다가 이제 사이트에서 긁어다가요. 어느 사이트 연합뉴스인가 사이트에서 긁어다가 자기네 카페에다가 그 카페 본 사람이 50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적 표현을 반포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연합뉴스 원래 긁어다가 한 데는 지금 발견되지 않는데 그 동일한 북한 외무성의 성명 전문이 지금 SBS 방송국에 지금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문이 그냥 무슨 설명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 외무성 성명 전문 해가지고 뭐 우리는 뭐 미제와 저저 아니 필요하니까 보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다 좋은데. 같은 표현물인데 피고인이 한 50명이 본 카페에 있는 글을 이적 표현물 반포라고 했으면 왜 SBS 방송국 홈페이지 하루에 몇백 명이 드나드는 몇백만 명이 드나드는 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냐고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아니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면서 피고인의 카페 거기 50명 본 거는 사람을 대구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철도 노조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안동 지역에서 평통사와 전교조 활동을 했던 교사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1심에서 무죄 받고 지금 항소심이 이제 안동 지원의 항소심이 대구지법이니까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정권에 보기 싫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대한민국 비판하고 우리 정부 비판하고 북한을 좀 호의로 다룬 사람들은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에 지금 탄압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노동자의 책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 얼굴을 4명을 걸어놨더라고요. 막스 엥겔스, 그다음에 레닌, 트로츠키. 그래서 이분이 트로츠키 계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은 정말 관계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NL 30, PD 뭐 71에서 NL이 문제여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공안 당국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그건 뭐 그래 하여튼 기소는 할 수 있거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약간 말이 된다고 뭐 생각할 보더라도? 여지가 조금 있어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냥 사이트 대문만 봐도 웹사이트 대문만 봐도 이게 뭘 지향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사전적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같은 국가보안법을 실정법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른바 수사를 하는 공안 검찰, 국정원, 공안 경찰에 갖고 있는 입장과 법원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법원을 말씀을 드리면 법원은 적어도 87년 이전까지는 거의 공안 당국과 거의 똑같았어요. 공소장은 판결문.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한홍구 선생님 뭐 연재물에도 나왔지만 뭐 김근태 선생이 아무리 고문당했다고 해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런 건 뭐 그냥 넌 떠들어라 우리는 판결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특히 91년도 국가보안법이 한번 개정됐습니다. 김영삼이 민자당 대표로 있을 때 물론 그것도 날치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지금 오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을 알면서라고 하는 문구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방과 다치를 이롭게 한 경우에 처벌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적 규정이 됐던 네. 건데 그 이적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래서 그나마 체제 내적으로 약간 손질을 한 게 이롭게 한다는 말을 빼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로 바꿨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군다나 88년에 민변이 생기면서 민변이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했죠. 네, 법정 안에서 계속 판사들한테 법리로 설득해 들어간 거예요. 법정 바깥에서는 국가법위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데모스트레이트도 했지만 데모도 했지만 법정 안에서는 법리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법원이 조금씩이나마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 국가보안법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이름을 저 스스로 붙이는데 네. 그 영역들을 조금씩 확장시켜 놨습니다. 아니요, 전 조금이 아니라 그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다투고 그럼요. 양형에서 실제로 들어가 사느냐 아니면 예. 그래도 집행유예냐 뭐 이걸 다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거죠. 있죠. 근데 그 사람 해당되는 그 예. 피고인들 그래서 아마 수사 대상이겠죠.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평통사의 인천의 오해란 선생님이라든지 네. 또 그 산청의 간디학교의 최보경 선생님이라든지 네. 뭐 또 뭐 김태훈 교사 사건 최보경 뭐 그다음에 최화섭 선생님 뭐 해갖고 또 뭐 전부 무죄는 아니지만 송두일 교수도 국가보안법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무죄 판결 이시우 작가도 무죄 판결 났었고요. 네. 이시우 선생. 네, 이런 뭐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정말 법원이 깊이 고민해가지고 무죄를 주고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해석 적용의 입장은 이런 정도에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만족할 수도 없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원은 조금씩이라도 진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면적 규탄의 대상은 아니다. 법원은. 아니 규탄은 하셔도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은 보여준다. 근데 문제는 이른바 공안당국이라고 하는 경찰, 검찰, 국정원은 네. 여전히 80년대 시각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김진태 같은 작자들이 가세를 하면 네. 이른바 공안수들에게는 국회의원 그 김진태요. 네. 김진태가 형사소송 한번 발의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른바 공안수들에게는 변호인 접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왔어. 왜냐하면 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장경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네. 다 자백해놓은 네, 국정 가지고 막 다 자백해놓은 네. 간첩을 접견해가지고 다 네. 부인하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런 국가안보 이해 사범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변호인 접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발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번에 트럼프가 물고문 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국가안보 위반 사범들은 물고문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수사에 참여를 해보잖아요. 네. 그럼 이른바 공안당국에 있는 사람들은 국정원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 일부는 딱 그래요. 보안수사대. 예, 네. 보안수사대는 너 보면 내가 너 보면 알아. 아 그래요? 관심법. 와. 너 말하는 거 보면 너는 빨갱이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FTA를 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사드 배치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도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중세 봉건 시대 민중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법비잖아요. 네. 그 레미제라블도 보면 그 주인공 장발장이 계속 쫓겨다니고 가석방에서 계속 뭐 좀 조그만 죄만 저지르면 막 추가가 되고 사실 그런 이른바 앙샹 레짐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근대로 이행되면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법적인 원리가 이른바 심정형법을 탈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 적용자가 보면 너 알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도 알지. 네 죄를 네가 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백과 사또 재판. 네. 자백과 고문 위주의 이런 수사들. 그래서 근대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그 심정형법이라고 그래서. 아니 저 놀라운 게 어떤 보안 수사관이 뭐 서울경찰청 뭐 보안분실이든 하여튼 변호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는 보면 안다. 보면 안다. 백주 대낮에? 아니 뭐 대낮에는 뭐 만취해서도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체로 제가 우리 피고인분들 정신 나간 사람 수사 받을 때 다 진술 거부하라고 그러거든요. 대체로 진술 거부를 하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진술하시기도 하는데 물어보면 문답이 그런 거예요. 너 뭐 어디 올린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광명성 뭐 미사일 발사를 뭐 민족의 경사라고 했더라. 뭐 이러면 야 그게 왜 민족의 경사야? 너는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건 찬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한다고 치면요. 네. 문답을. 그러면 야 북한 핵 개발하는 게 왜 찬성이야? 아니 북이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이 전쟁 책동을 못하고 네. 북의 핵 때문에 전면전을 각오하지 못하니까 전쟁도 억지가 되고 미국의 패권 전략이 저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러지 않으면 너가 그런 생각 할 리가 없잖아. 우리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말하는 거 보면 너는 한미 동맹을 불신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네. 북의 적화 그런 대남 혁명 전략 이른바 NLPDR에 찬동하고 있다. 내가 딱 보면 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 하면서 쓱쓱 하는 거예요. 뭐 당신의 태도를 보거나 말투의 행간을 보거나 하면 딱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결국은 국가보안법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는 사람들, 관심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존속해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경찰의 보안과 보안계, 보안수사대는 사실 요새 좀 탈북자나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 먹고 살라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게 신촌 사건이었나요? 이진영 씨 노동자 대책이 신촌 보수대. 네, 그렇죠. 네. 관할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신촌 보안수사대 그쪽 압수수색은 어디서 했었나요? 서울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어디 보수대. 그러니까 지금 보안수사대가 저 이 얘기하면 또 무슨 전혀 상관없어요. 국가기밀도 그렇죠. 저겠다고 할 텐데 기밀도 아닙니다. 네. 지금 보안수사대가 어디에 있냐면 신정동에 네, 신정동. 예, 그 금옥요거 있는 쪽에 네, 하나 네. 있고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앞에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신정. 오긴동에 예, 옛날 그 이완용 집 옆에. 예, 종로보건소라고 네. 거기 하나 있고 장안동 대공분실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렇게인가요? 서울 분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제동에 홍제동에 이제 경찰청 때문에 네, 보안수사 3대 4대 3과 4과. 예. 네. 우리 오창희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네. 진짜. 아, 이렇게까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저도 가보고 알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보안수사대 1대 2대 3대 4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진영 선생님을 수사하신 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브란스 병원 앞에 있는 흔히 신촌 보수대라고 네. 부르는. 네. 뭐 아무튼 서대문 분실이라고도 네. 하죠. 그렇게 이름을 근데 거기가 아마 30-40명 정도 직원이 있을 거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진영 선생님 노동자의 책 사건을 제가 추정하건데 1년 정도 그것만 했을 거예요 아마. 수사는 이제 일반적으로요 조금 더 오래됐고요. 아, 더 했습니까? 예, 2년쯤. 제가 아직 수사 기록을 이제 기소가 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못 봤는데 어쨌든 영장 청구서 기재만 놓고 보면 네. 지금보다 더 훨씬 오래 전부터 이미 지켜봤고요. 그러니까 겨우 수십 명의 직원들이 네.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노동자의 책. 지금도 포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나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은 그 부인이 가수 최도훈 씨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지금 남편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도 안내해주고 이러던데.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거를 그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예. 척 보면 아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했다는 건 정말 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촌 분실이 다른 사건들을 얼마나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신촌 분실 전체를 싸잡아서 놀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네. 다만 국가보안법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대체로 보면 제가 수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국가보안법 수사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출근해서요 인터넷을 사이트 보는 거죠. 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뭐 네. 김일성, 김정일, 성군정치 네. 몇 가지 검색을 넣어가지고 이런 카페나 이런 데를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이버 방위사령부니 뭐 이제 이런 데인데 네. 그러다 카페 가갖고 누구 하나를 유심히 이제 점 찍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올리는 글이라든지 쓰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링크하는 것들이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한 1, 2년 해요. 그러다가 그 캐비넷 쌓아놓고 이제 실적 하나 때문에 뭐 실적이다 뭐든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뭐 검찰이 압수수색 나가서
송치하고 압수수색 나간 다음에 피의자 신문 한다고 소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찰 송치하는 소위 요시찰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아니 일제시대 때 말인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집중적으로 마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람들이 사이트 검색해가지고 그거로 성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이 답답한 사람들. 하여튼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란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특히 이거는 7조 아닙니까? 네. 이적 표현물 소지라고 하면 저희 사무실이나 저희 집 이 변호사님 사무실이나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적 표현물 그 이진영 씨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이적 표현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두 번씩은 다 갖고 계시겠죠. 80년대를 대학 시절 보내셨다면. 네. 갑자기 말씀을 조심스러워 하시는데요. 아니 한두 권 많지는 않고 근데 한두 권 아니고 한 1-20권? 근데 그 정을 알면서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는 한 난 정말 그렇게 국가 이렇게 이런 차원의 국가보안법이 이야기하는 거 봐 그대로 그런 걸 다 알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거다. 북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 정말 이적 행위를 위해서라고 자백하지 않는 한 누군가 이제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판단이라는 게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이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고 악법성을 징표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살인의 고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법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상해치냐 사람을 어쨌든 때리든 결과는 죽었는데 결과는 죽지는 않았는데 네. 결과는 죽지는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상해냐 네. 아니면 살인미수냐 하는 네. 부분이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건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근데 그게 양태 같은 거 보면 무슨 연정을 들었다거나 이런 거로 또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이 이제 내세우는 기준들이 몇 가지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의 부위. 그렇죠. 그래서 치명타, 급소 이런 것이. 이런 그다음에 맨손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물건을 들고 흉기를 들어서 한 건지 그리고 그 흉기가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는 건지 날카로운 칼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 간의 관계.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들은 그 범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비춰갖고 행위를 어느 정도 가려볼 수 있는 판별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상해다 살인이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오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면에 그 사람의 진짜 머릿속을 쪼개고 분석해보지 않는 한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국가기관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 사람 내면 어떻게 쪼개봅니까? 그렇죠. 고해성사 그러니까 자백하고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닌 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설령 그 어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에 대한 위헌성은 논외로 하고요. 국가를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라냐? 이런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제 근데 그건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그래서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나는 막스 레닌주의의 입장에서 가지고 자본주의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양극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성을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나쁜 체제다. 근데 이게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이냐 상해냐 하는 것들은 판사들이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는 편차가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 편차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죠. 상식적인 선이 있죠. 상식적인 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반 대한민국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편차는 정말 그야말로 판사가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 별 문제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막 집안 분위기가 극우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판사라면 요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번에 정말 제가 놀랬던 게 이진영 선생님이 구속영장 청구 사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요지로 이진영 선생님께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 써놓으신 게 있거든요. 네. 아 나는 자본주의가 싫어. 네. 자본주의가 이렇게 사람의 심성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나쁜 체제야. 그 자본주의는 정말 나쁜 제도 같아. 저는 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조거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네, 네.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반대되는 거 맞죠. 맞죠. 네. 비정규직 현장에 가보면은 아마 오창희 선생님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지만 비정규직 현장에 가면은 30대 정규직이 막 5, 60대 비정규직한테 반말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규직 직장을 보내는 게 자식 교육의 거의 목표라고 하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회냐는 거죠. 그렇죠. 미친 사회죠.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거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자본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폐해를 지적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개선하고 다소 그 개선이 제3자가 보기에도 조금 정도를 지나친 용어로 표현됐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에 반하고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사고를 가졌다라고 보는 우리 공안 당국이 그 사람들이 헌법에 반하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 반하는. 하여튼 저는 이번에 그래 사실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제가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안 당국의 행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법원은 그래도 꾸준히 진보해 왔거든요. 네, 네. 그런 조그만 입장들 그래서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귀 기울이고 그런 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람의 사상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넓혀오는 방식으로 우리 법원이 그래도 쭉 왔어요. 네, 네. 대단히 미흡하지만. 네, 네. 근데 그거가 완전히 80년대로 가버린 거예요. 법원조차.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발부해준 대목에서 좀 절망하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2번 정말 화가 많이 나서 네. 그 이제 썼는데 첫 번째가 페다고지 같은 책을 혹은 EH카가 쓴 러시아 혁명사 같은 책을 이적폐물이라고 해? 네. 이건 변호인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변호인에서 그 저기 변호사가 누구죠? 송강호. 송강호인데 송우석 변호사가 네. 송우석 변호사가 비슷하게 생기셨네. 제가요? 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니 진짜로요. 그 영국 대사관에 사실조 해가지고 딱 네. 내놓는 장면 네.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뭐 언론인이고 영국 외교관이었고 사람이. 그런데 정말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됐던 건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거. 네. 그런 영장을 발부해줘가지고 그래도 우리 법원이 가져왔던 지금까지 아주 군뱅이 같은 달팽이 걸음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거에 80년대로 되돌려버렸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국가보안법이 그쵸 91년에 이제 조금 개정되고 그다음에 2004년인가 뭐 4대학법 그래가지고 네. 말만 요란했다가 뭐 전혀 미동도 없고 그런데 지금처럼 뭐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올 1월에 노동대책 그 이진영 씨가 구속된 게 글쎄 모르겠어요. 뭐 황교안 권한대행 작품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이 있는 한은 네. 갑자기 그런 게 돌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네. 자의적 판단만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이렇게 인신을 구속하기도 하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뭐 법원에서 실제로 재판이 열린 다음에 무죄를 받더라도 구속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이나 상처 예. 뭐 이런 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요새는 보안법 얘기는 별로 없는지 이게 역시 소수의 문제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 무슨 또 종북 뭐 색깔론 2004년은 사실 약간 피봤다고 그럴까? 별로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했다가 뭐 하나도 못 건지고 오히려 당시 한나라당의 역풍 이런 거만 불고 뭐 무슨 서울시청 앞에서의 그 이상한 요새 박사모 같은 분들 이런 분들 태극기 성조기 물결만 불러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뭐 네. 지금 오창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다 섞여 있는데요. 네. 뭐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 일단 종북 프레임의 영향이 크고요. 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종북 프레임의 심리적 기저이고 규범적 근거가 돼 있다 네. 보니까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같은 사회적 현안이지만 네. 다른 현안에 비해서 큰 마음의 부담이 부담, 네. 있다. 현실 정치는 더 할 거고. 네. 뭐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만 해도 그러지는 않는데 민주당 뭐 국가보안법 얘기 나오면
벌써 뭐 팍 떠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그런 게 떨면 먹힌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떨면 의도가 먹힌 거잖아요. 그 사람. 아니, 아니 작년 11월 12월 달에 정말 탄핵 하야조차도 제대로 말 못했던 정치 조직 아닙니까? 민주당이. 일단 그것이 가장 크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자라고 하는 것이 크죠. 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또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선 숫자도 많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언제든지 내 문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렇죠. 하다 보면 자기 주변에 비정규직 계약직 뭐 있는 지인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자식이면 자식, 그럼요. 또 미래 비정규직, 그렇죠. 친구 뭐 그리고 당장 대학생들은 자기 졸업 후에 자기 처지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또 거기에다가 한국 사회가 어쨌든 경제 민주화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발언하고 뭐 그런 부분 비판하는 것은 거기서 뭐 자본주의를 뭐 뒤집자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반해서 이제 국가보안법 이슈로 가면은 아주 극단적인 소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7년 8년부터 이렇게 국가보안법 이슈들을 좀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보면 한 해 국가보안법으로 발생 건수가 많아야 그러니까 그 수사 입건,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하는 걸 입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사도 있고 불구속도 있고 구속도 있는데 그 발생 건수가 거의 200건 정도는 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소하는 건 그러면 더 낮죠. 뭐 한 4-50건, 뭐 60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사건이 다수의 피의자 피고인들이 있는 사건도 있겠지만 되게 단일한 한 건이라고 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뭐 한 해 기소되는 사람이 100명은 넘지는 않는. 뭐 물론 넘을 수도 있죠. 141건까지 올라간 적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그 정도 인원은 뭐 아주 극소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데다가 국가보안법 이슈가 갖고 있는 그런 종북 프레임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되기 어려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뭐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언론 보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건 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는요. 네, 맞습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그러니까 그나마도 뭐 예를 들어서 이진영 선생님처럼 뭐 언론에도 좀 나고 또 이제 대책위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이 노동재 책 사건이 그래도 언론에 좀 많이 나온 셈이죠. 다른 국가보안법. 그럼요. 예. 이제 뭐 물론 이제 송도일 교수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막 그 당시 전국을 흔들었던 사건은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7조 사건만. 근데 워낙 이슈가 많고 뭐 요즘은 가뜩이나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는 그런 좀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숙제 과제인데요. 근데 이 변호사님은 이런 걸 뜬금없이 여쭤보면 결례일 것 같긴 한데 왜 변호사가 되셨어요? 아니 물론 뭐 무슨 법대 가시고 뭐 그런 뭐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이셨어요? 아니면 변호사가 돼서 국가보안법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 이런 거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맞짱을 떠보겠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질문지를 받았어야 돼요. 질문지를 보내주시라고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저를 섭외하시던 선생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노동자 책이랑 뭐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 얘기.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이제 학생운동을 좀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좀 감옥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막연히 국가보안법을 생각하다가 그죠, 우리가 이제 뭐 학생운동하고 그러면 뭐 국가보안법에서 악법이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피고인인 공소장을 보고 그런 증거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게 처벌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너무 그렇죠.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인간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하고 저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이제 인권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 누구나 뭐 큰 이견이 없으실 것 같로 아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런 판시를 남겼는데, 설령 그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각축해서 열의의 사상은 퇴출되고 네. 보다 나은 진보의 사상이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네. 아주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설령 아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 그런 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네. 네. 말과 글로서만 표현되는 것이라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거칠게 관점들을 쭉 나열해 보면 네. 이른바 소위 말하는 맹목적 침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합리적 침북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합리적 반복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그렇죠. 북한을 본다. 그 다음에 맹목적 반복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뭐 가스통, 성조기.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맹목적 침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뭐 일부 이제 네. 솔방울 타고 건넜다는 거를 네. 다 진실로 뭐 이런 정도일 텐데, 제가 보면 자,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람의 사상 표현의 자유 자체를 질식시킨다. 아 근데 오케이 좋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치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침북을 규제하는 선에서 가야지. 네. 합리적 침북까지도 그렇게 다 이적시 용공시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감옥 살리고 이러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설령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극단적 침북도 저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네, 네. 설령 그 사람들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것은 극단적 침북을 엄격히 가려내는 그런 필터링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든다? 너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넌 빨갱이다? 이런 수준 낮은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맞나? 더군다나 거기에 막 고문까지 하고. 지금 보면 국가보안법 사건이 많지 않지만 네. 그래도 뭐 계속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데요. 물론 민변 변호사님들이 아주 애써 주시는데, 민변 변호사라고 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심 갖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몇 분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이광철 변호사님 대표적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경욱 변호사님 이런 분들, 특히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저는 좋은 게, 피해자였던 사람이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건 진짜 가장 바람직한 가장 정석 뭐 이런 건데. 그런가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님 중에는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람, 면세도 드신 분인데 아예 이쪽은 쳐다도 안 보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처가 되고, 네. 그게 자기 변호사 경력이나 이런 데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처에도 안 가려는 의식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던 게 변호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였던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있다가 나와 보니까 네. 이제 이른바 취업 정년기도 놓치고 네. 할 게 없어요. 네. 좀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네. 저는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뭐 그냥 너무 상투적인 말이긴 한데 좀 더 투명하고 또 사람의 이성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잘 반영되어지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좀 창피하지 않았으면. 네, 근데 그렇죠. 북한에 관련돼서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그런 맹목적 반북에서 가스통 들고 설치는 것도 굉장히 좀 꼴불견인데, 네. 또 반대적인 좀 극단적인 현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관련돼서는 뭔가 쉬쉬하고 우리 네. 진보 진영도 드러내놓고 토론하기보다는 뭔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가려는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종북 프레임의 빌미가 되고 저는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보면 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오마이뉴스에 그런 기고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행태를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행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구체적인 행태를
지적을 해야 토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A가 하고 있는 A 당신이 지금 단파 방송 아직도 듣고 있고 그것들을 해가지고 문구로 만들고 그런 속에서 뭐 솔방울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막 찬양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게 일반인의 합리와 상식에 비춰서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오가고 토론이 되면서 걸러질 텐데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원법 7조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지 동료를 고발하는 거란 네. 말이에요. A가 지금 국가보안법 7조에 찬양 고무 행위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론회장으로 북한 문제를 끌고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히려 기재로 국가보안법이 작동해서 우리 한국 사회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논의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국가보안법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해서 불편한 국민이 누가 있냐 도대체. 아주 극소수의 뭐 극렬 좌경 뭐 용복 말고 이런 얘기를 집권 세력이랄까 또는 뭐 공안 세력이랄까 이런 분들이 하는데 좀 그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거꾸로 생각이 되는 게 국가보안법이 없어졌을 때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딱 그분들 얼굴이 떠오르네. 황교안부터 해가지고. 네. 네. 아이고 사실은 제가 몇 가지 다른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안법 얘기만 하다가 1시간이 쑥 갔는데요. 제가 딱 하나만 궁금한 거. 예. 얼마 전에 보니까 부당한 대학 입학금 내면 안 된다. 이거 이상한 돈이다.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하셨죠. 거기 저 대리인에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뭡니까? 저희 둘째가 이번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네. 확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각 대학마다 입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돈 100만 원 정도. 예, 그 편차가 국내 대학 중에서 입학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대학이 고려대학교더라고요. 와, 거기 얼마입니까? 거기가 110만 원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들은 대개 8, 90만 원 수준에서 받고 있고요. 아, 국공립대 가운데서는 그 대학 입학금을 안 받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대 중에서는 입학금이 대개 한 2, 30만 원 정도 수준. 그러면 완전 정말 제각각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드는 이제 의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네. 첫째는 이렇게 입학금이 서로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어떤 서비스가 있고. 그러니까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입학금 산정하는 기준은 뭐냐. 네. 이렇게 그래야 뭐가 얘기가 될 거 그게 아닙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육부에서 뭐 이런 논의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입학금에 대한 성격 문제가 있어요. 네. 첫째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의견을 갖고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입학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하는 거다. 네.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행사에 들어가는 실비, 네. 그다음에 학생증 제작 비용, 그다음에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안내해주거나 뭐 카탈로그라도 네. 하나 해준다면 혹시 그게 일설. 네. 이제 이설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 교육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크게 봐서 우리 교육부나 대학 당국은 이설의 입장에 서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학 교육 재정이 많이 빈약하니까 네. 입학금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보충한다라고 보는 게 지금 교육부하고 대학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고등교육법이나 이런 제반 대학 관련 법령들이 이런 이제 입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는 없는 거고요. 네. 그 시행령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워딩은 뭐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라는 용어를 고등교육법에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업료하고 적어도 법문헌상으로 보면 수업료하고 기타 납부금은 구분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타 납부금이라고 했을 때 그 납부금도 이제 법적으로는 좀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런 그 수업료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입학금의 문헌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전체 교육재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칸막이는 있는 돈이다. 네. 이게 섞이면 안 되는 돈이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최소한 입학에 필요한 최소한 소요되는 그런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학이 과다 징수한 돈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른바 이제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저희들이 네. 이론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송을 언제 내셨죠? 저희가 작년 뭐 11월? 8월 9월쯤 8월, 냈을걸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의 그 신입생들의 경우에 네. 여전히 입학금은 계속 받는 거죠, 대학 당국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행정지도를 한 것도 아니고 교육당국이 그렇죠? 네. 시행령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입학금에 뭐 법률적 근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지도를 해서 하지 마라 그렇게 그 미동도 안 합니다. 미동도 안 하지 박근혜 정부 지금 뭐 바쁘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예. 그러고 대학 당국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버는 돈인데 그걸 스스로 포기할 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요? 재판은 이제 워낙 원고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입학금을 기왕에 납부했던 재학생들 중심으로 원고를 참여해서 네. 원고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좀 법원에서도 이제 송달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네. 본격적인 공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참여연대 그 민생희망본부하고 민변의 교육청소년위원회가 같이 이제 네. 또 일반 대학 학생회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이것을 입법 운동으로 캠페인을 벌일 건가. 네. 그래서 입학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하고 그 산정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갈 건지. 그래서 사실 입법안도 많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네. 아니면 지금 현재 국회 상황 속에서 국회가 이제 워낙 난장판이었잖아요. 네. 새누리당이 뭐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뭐 입법을 통해서 개선되기가 무망하니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캠페인을 더 활성화시켜 볼 것인지 고민하다가 일단 두 가지를 병행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쁜 장사 속 같아요. 입학금이라는 게 그걸 내지 않으면 입학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겨우 왔는데 그러니까 진입로에 탁 해가지고 뭐 100만 원 고려대학처럼 110만 원에 큰 돈인데 그런 걸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 너가 이제 고대라고 하는 평생에 네. 그런 멤버십을 얻었으니까 가입비를 내라 뭐 이런 거 아니 그 아니겠습니까? 가입비가 무슨 고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있잖아요. 예. 뭐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대학이. 근데 이제 그 입학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사실 입학금 그런 캠페인 운동이 벌어지게 됐던 것은 기존에 이제 반값 등록금 투쟁이 네. 사실은 2011년도에 굉장히 활성화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래서 시립 때도 이제 그래서 반값 등록금 됐고 그랬는데 이러한 이제 큰 틀에서의 대학 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부담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좀 좌절됐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소위 말하는 국가 장학금 형태로 해서 성적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소득과 성적을 연계시켜서 3.0을 넘긴 사람들 중에서 소득과 연계해서 1분위부터 그 전보다 좀 나아지긴 네. 했으나 썩 좋은 방법은 아니죠. 거기서 좌절되면서 사실 등록금 투쟁의 동력이 현저히 소진되면서 네. 입학금 이런 운동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대학 교육 재정 문제를 한번 또 활성화해 보자 이런 네. 차원에서 제기된 아니, 성격이 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둘 다 대학생이어가지고 굉장히 민감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학금이 근데 거기도 100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내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거 내면 뭐 해주지? 그러니까 학생증 발행 비용 같아요. 학생증 발행 비용이 100만 원이고 네. 실제로 실비로는 뭐 2,500원 들면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대학이 먹는 전형적인 부당이득금이고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이 그런 문제 제기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이구 그 짧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네. 헤어져야 되시잖아요.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세상에. 네. 우리 청취자들이요. 격조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주로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는데 청취자들께 하여튼 좀 뭐 꼭 국가보안법 아니더라도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우리 오창희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방송에 불러주셔서 또 영광이고요. 저희야말로 네, 영광입니다. 예, 격조 높은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국가보안법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딱히 뭐라고 좀 말씀을 약간 드리는 게 맥락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자꾸만 이제 박근혜 정권 탄핵과 우리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대 역사에서 좀 어떻게 보면 생략되었던 굉장히 아쉬운 근데 시민혁명의 과정을 저는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도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그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의 이성이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와 비이성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점점 인류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역사도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국면이 바로 근대 시민혁명의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것은 결국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저는 좀 장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는 안 됐지만 반기문 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지지율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13%인가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이제 3주 만에 그만두셨는데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 직전에 얼마 전까지 이런 게 전혀 우리 시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모습 있잖아요. 네. 꼭 뭐 박근혜가 점지한 후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네. 바른정당과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분이 3주 동안 보여준 모습이 시민들 입장에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전혀 구시대적이고 뭐 청년 실업 문제를 대하는 거든 뭐 실수에 한두 개 할 수 있지만 뭐 퇴주장 같은 건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시민을 이번에 봤거든요. 네.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남의 나라 출신이어도 유엔 사무총장 이름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랬거든요. 아니, 정말로. 그리고 되게 어마어마한 자리이고 세계 그렇죠. 대통령이고 네. 막 정말 꿈 유인전이 막 나오는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당장 국민들이 선택으로 가니까 굉장히 준엄하고 냉정하더라. 네. 좀 그런 면에서 이광철 변호사님이 뭐 우리 행정부에 지금 말할 것도 없고 뭐 무정부 상태인 거고 의회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러지만 광장에서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그래도 마치 이제 의병으로 나라 끌어가듯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든든하고 네.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모를 텐데요. 탄핵이야 되겠죠, 뭐. 그 얘기도 그렇죠. 그 얘기도 좀 요즘 이상한 얘기들이 그렇죠, 많이 떠들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네. 안 되면 어떡하나.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지 않아서요. 그렇죠?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에 대해서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없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이 책임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역사적 상황이고 그래서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정말 그 이후에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 그냥 진짜로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주권자들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참 말도 안 되게 책 몇 권 뭐 이렇게 용돈벌이도 안 되는데 옛날 책들 모아놨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이광철 변호사님 만나 뵙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